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임성용 작가의 아내가 죽었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가정의 고독과 슬픔, 일상 속 상실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소설집 기록자들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복잡한 감정 속에서 남편이 찾은 위안은 내장국밥 한 그릇. 평범한 음식이지만 그 안에는 아내와의 추억, 미안함, 후회 등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임성용 작가의 아내가 죽었다. 들어보시죠. 아내가 죽었다. 아니, 아내였던 그녀가 죽었다. 아내와 그녀를 분리해서 생각해보니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분명하다. 나는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서 어떤 모양의 슬픔을 내비쳐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미미는 그런 나를 아까부터 외면하고 있다. 제 키보다 좀 짧은 상복을 입고 입술을 앙다문 채 제 어미의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아내에게 약속했었다. 미미를 이해하기로. 그리고 다 자랄 때까지 견디기로. 굳이 약속이 없었더라도 혼자 된 딸을 외면할 만큼 모진 아비는 아니지만 미미는 몇 해 전부터 나에게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거기다 이제 제 어미의 죽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이유를 제공했을 것이라 생각할 게 분명하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내는 눈에 들어오는 풍경에 의식을 빼앗기곤 했다. 가끔 마음을 무방비로 내버려둔 채 외부의 것들에게 집중했다. 운전할 때도 창밖의 풍광들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조수석에 앉아 막연히 생각하곤 했다. 언젠가 가로수를 들이받거나 사람을 칠 수도 있겠다고. 그로 인해 그녀의 의식에 펑크가 날지도 모른다고. 나의 막연한 걱정은 얼마 후 현실로 나타났다. 개를 치었다. 갈색 푸들은 눈물을 흘리며 허공에 발을 버둥거리다 죽었다. 나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푸들의 다리를 잡고 가로수 아래로 끌어다 놓았다. 아내의 눈은 한참 동안 배가 터진 푸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후로 그녀는 운전대를 잡으면 시선을 앞으로 고정했다. 느리게 그리고 철저히 교통 신호를 지켰다. 더 이상 사고 상황 같은 건 만들어낼 수 없어 보였다. 그런 아내가 철원까지 달려갔다. 경찰의 설명에 의하면 그녀의 낡은 차는 눈 덮인 철원 평야를 달리다가 수로에 바퀴가 빠지고서야 멈췄다. 300km가 넘는 거리를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달렸다. 차에서 200m쯤 떨어진 들판에서 아내의 옷가지들과 수면제 몇 알이 발견되었다. 겨울 철새들에게 먹이를 주러 온 군청 관계자가 새까맣게 몰려든 독수리와 까마귀 속에서 그녀를 발견했다고 한다. 시신은 두개골과 큰 뼈 몇 개만 남았다고 했다. 차에 있던 유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나를 기념하지 마. 미미를 부탁해. 나는 장례식장 안에 어수선한 풍경을 바라보다가 아내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이혼 확정이 있는 날이었다. 한 달 전에 만났던 판사와 네 쌍의 부부들이 다시 만나 확실히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부부가 먼저 와 있었다.
자리에 앉자 곧 아내가 들어왔다. 우리는 눈인사를 교환하고 말 많던 중년 부부와 조용했던 노부부를 기다렸다. 아내는 한 달 전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내는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다. 노부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곧 판사의 사무적인 질문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기계적으로 대답을 했다. 곧 이혼을 확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로비를 걸어 나오자 아내가 말했다. 잘 살아. 이제 불편한 거 견디지 말고. 내가 어색한 웃음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자 아내도 빙긋 웃었다. 시간 될 때 미미 데리고 국밥 먹으러 가. 아내는 자기 차를 몰고 갔고 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 2달이 지났다. 미미는 그동안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덕분에 난 이혼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약간의 시간과 노력이 더해지면 미미와의 관계는 언제든 좋아질 거라고 낙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도 좋은 아버지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미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숙인 얼굴 옆선이 아내를 빼다 박았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날, 그날 아내의 옆 얼굴이 생각났다. 지방법원 가정과 207호. 사무용 테이블 3개를 붙여놓은 기다란 방에는 우리를 포함한 4 부부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중앙에는 100만 번쯤 이혼 판결을 내려본 듯한 중년의 판사가 부부들에게 번갈아가며 질문을 던졌다. 나는 미미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짧게 대답한 후 4명의 예비 이혼녀들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다. 세상이 온통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잔뜩 찌푸린 표정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20대의 여자 1명과 끊임없이 자신의 억울함과 남편의 잘못을 판사에게, 심지어 옆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50대의 여자.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60대와 40대의 여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는 40대 여자였다. 아내가 눈물이 많은 여자였던가. 아내는 이제껏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다. 내가 아는 아내는 자존심과 재능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에너지바 같은 사람이었다. 언제나 부지런히 그림을 그려내고 간간히 전시를 했다. 가끔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 혼자 여행도 갔다. 그런 아내가 무덤덤했던 우리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자리에서, 그것도 2시간 남짓을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뒤늦게 위자료라도 생각이 난 걸까? 갑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가 쓰나미처럼 몰려온 것일까? 이도저도 아니면 언젠가는 우리도 드라마 같은 화목한 가정을 꾸리게 될 거라고 믿었던 걸까? 나는 테이블 중앙에 놓인 티슈통을 통째로 그녀들 앞에 밀어놓으며 눈물을 그치지 않는 할머니의 새하얀 귀밑머리를 지켜보았다. 흘리는 눈물만큼 머리카락에서 색소가 빠져나가는 건 아닐까? 늙어도 눈물의 양은 줄지 않는 걸까? 저 나이에 하는 이혼이란 어떤 것일까? 잡다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판사가 말했다.
한 달 뒤 이 자리에서 최종 이혼 확정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서로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같은 말을 100만 번쯤 반복했을 것 같은 판사의 말을 들으며 나는 거짓말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의 손을 슬며시 잡았다. 아내는 가만히 있었다. 그럼 한 달 뒤에 여기서 다시 만나 뵙지 않기를 바랍니다. 판사가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다. 지방법원의 로비를 나서자 따가운 5월의 햇살 아래 사다리꼴로 넓어지는 대리석 계단이 펼쳐졌다. 밥 먹자. 아내가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옆으로 20대의 예비 이혼녀가 신경질적으로 구두 소리를 내며 계단을 내려갔다. 그 뒤를 덤덤한 표정의 남편이 따라 내려갔다. 아내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멈춰 있었다. 국밥 먹을까? 내장 많이 주는 그 집 갈까? 내 목소리에서 과장된 떨림이 묻어났다. 아내는 핏발이 덜 가신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빙긋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웃음. 오른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짓는 웃음은 언제나 통찰과 체념이 뒤섞인 것 같은 복잡한 느낌을 주었다. 아내는 손수건으로 눈 주위를 깨끗이 훔쳤다. 눈 밑에 근육이 가늘게 떨렸지만 목소리에 힘을 주어 대답했다. 그래, 국밥 먹자. 아내의 전시가 끝나면 우리는 국밥을 먹으러 갔다. 되게 늦은 밤이었지만 아내는 교통신호를 철저히 지키며 운전했다. 그리고 국밥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무건 수행을 방금 마친 수행자처럼 필요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다. 그림 따위가 돈을 벌어주다니 신기하지 않아? 사실 그림 따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돈 주고 사잖아? 뭐 덕분에 나는 좋지만 미술의 신이 있다면 나를 용서하지 않겠지? 아, 그리고 나는 화가라는 말보다 환쟁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들어. 뭔가 매니악하고 겸손한 느낌이 있잖아? 안 그래? 난 다음에 태어나면 대머리 독수리가 될래. 몽골의 황량하고 높은 절벽 위에서 한없이 기다리는 거야. 할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지. 바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 못생긴 대머리 속에 크고 맑은 눈을 깜빡이면서 기다려. 그 반전이 멋지지 않아? 어쨌든 계속 기다려. 바람이 오면 절벽 위에서 훌쩍 뛰어내리는 거야. 2미터가 넘는 날개를 쭉 펴고 바람에 몸을 맡기고 까마득하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드넓은 초원과 계곡 위를 둥둥 떠다녀. 그 맑은 눈으로 썩은 고기를 찾으면서 계속 둥둥 떠다녀. 아무도 해치지 않고 좋겠지? 비가 오면 좋겠다. 비가 와야 국밥이 더 맛있잖아? 안 그래? 내장국밥 먹을까? 그냥 국밥 먹을까? 아님 순댓국밥? 다 먹어버릴까?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내도 대답을 원하고 한 말들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양치하던 아내가 치약 거품을 튀기면서 팔릴 만한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채게 되었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뭔가를 알아챈 표정으로.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코웃음을 쳤지만 얼마 후 아내의 그림은 정말로 팔리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미미를 등에 업고 하루에 2장의 그림을 그려내는 날도 있었다. 아내는 친구가 운영하는 화랑에 그림을 내놓았다.
아내의 동의하에 저렴한 가격을 책정했다. 그림은 간간히 팔려나갔다. 시간이 지나자 아내는 실력을 갖추고도 오만하지 않으며 예술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는 텅 비고 캄캄한 8차선 도로의 건널목 앞에서 보행자 신호가 끝나기를 끈질기게 기다렸다. 옆으로 택시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갔다. 아내는 앞을 보며 계속 중얼거렸다. 조수석에 멍하니 앉아있던 나는 싸움의 기술에 나온 백윤식의 대사가 생각났다. 먹어두어. 골병든 데는 내장이 좋아. 대낮에 보는 국밥집 간판은 낯선 느낌이 들었다. 점심때가 지난 국밥집에 들어서자 주인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꾸벅이며 졸고 있었다. 아내가 의자를 드르륵 빼고 앉자 할머니는 금방 일어나 인사를 했다. 아이고, 밥 먹고 깜빡 졸았네. 오랜만이네. 어째 오늘은 낮에 왔네. 아내가 머리를 꾸벅 숙이며 인사를 했다. 나도 따라 꾸벅 인사를 했다. 뭐 줄까? 먹던 거? 예, 내장 많이 주세요. 아내가 내장에 힘을 주어 말했다. 내 머릿속에서는 말풍선처럼 백윤식의 대사가 떠올랐다. 골병든 데는 내장이 좋아. 할머니는 알았다고 말하며 물잔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물을 한 모금 마신 아내가 주방 쪽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저 할머니만큼만 친절했다면 우리 상황이 달라졌을까? 나는 묵묵히 물잔을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라.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어머니가 했던 말이 물잔 속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나는 물수건으로 손가락을 닦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못 믿겠지만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해. 단지 당신이 내 아내여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결과는 비슷했을 거야. 결국은 내가 문제야. 그건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있잖아. 아내는 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역시 대답은 마음에 들어. 이럴 때는 당신이 참 괜찮은 사람 같아.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으며 숟가락과 젓가락을 만지작거렸다. 내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간 후부터 어머니는 며느리를 그 여자라고 불렀다. 언젠가는 누이에게 당신의 손녀딸이 나를 닮지 않았다고 말하며 며느리의 부도덕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처음에는 누이도 어머니를 나무랐지만 반복되는 올케의 이빠른 말대꾸 때문인지 어느새 어머니의 편이 되어 있었다. 도무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누이와 어머니와의 언쟁에 질린 나는 대화를 포기하고 말았다. 무엇이 어머니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아버지의 부재? 외아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 아니면 며느리의 도도하다 할 만큼 올곧은 태도? 모두 다인가? 딸아이의 친권을 내가 가지기로 했다는 걸 말하면 어머니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갑자기 왜? 하고 말하며 지었던 아내의 표정이랑 비슷할까? 아내는 친권은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육권은 자기가 가지겠다고 했다. 미미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눈동자에서는 불꽃이 타닥거리며 피어났다.
그런 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혹시라도 물려줄 재산이 생기면 딸아이에게 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말하자 아내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까? 방법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지만 아내도 나도 입 밖으로 말을 끄집어내지는 않았다. 주방 쪽을 쳐다보니 할머니가 뚝배기 2개를 담은 쟁반을 들고 오고 있었다. 멀리서 봐도 뚝배기 배가 수북하게 불렀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국밥을 떠먹는 아내의 눈을 보니 아직도 붓기가 덜 빠져 있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무얼 보고 있는 것일까? 먼 훗날 아내가 그리게 될 그림이 다시 보고 싶어졌지만 생각을 잘랐다. 그리고 백윤식처럼 말했다. 많이 먹어. 골병 든 데는 내장이 좋아. 아내는 내장을 씹으며 멀뚱히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즈음 나는 지방신문 신춘문예에 평론이 당선되어 영화 평론가가 되었다. 그해 신설된 영화 평론 부분에 응모한 사람은 30명이 못 됐다. 나는 28대 1의 경쟁을 뚫고 영화 평론가가 되었다. 어머니의 표현대로라면 그 하기 어려운 평론가였지만 그다지 할 일은 없었다. 가끔 들어오는 잡다한 원고들을 주업삼아 느긋한 백수로 지내고 있었다. 간만에 신문 문화면에 실을 원고지 15매 분량의 청탁이 들어왔다. 다른 작가나 평론가들에게 밀리고 밀려서 들어온 청탁이 분명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곧바로 카메라와 메모 노트를 챙겨 처음 듣는 젊은 화가의 전시회를 보러 갔다. 전시장은 시청에 있는 국화홀에 마련되어 있었다. 시의 지원을 받은 모양이었다. 가난하고 부지런하거나 인맥이 넓은 작가일 거라고 예상하며 전시장 안으로 들어섰다. 50평 남짓한 전시 공간에는 어른키 높이 정도의 미로 같은 통로가 만들어져 있었다. 통로에 들어서자마자 미로 속에서 마주치는 정면마다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제목은 모두 한문으로 쓰여 있었다. 단 하나의 작품도 게을리 감상하게 하지 않겠다는 작가의 의도가 읽혔다. 판화와 목탄으로 그린 인물화가 뒤섞여 있었다. 4개의 인물화 시리즈에는 어둡고 숨겨진 음영 속에 불안한 시선이 굵은 선들로 표현되어 있었다. 고집스럽게 물고 늘어지는 시선의 집착이 느껴졌다. 야화라는 다색 판화 앞에서는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지독하게 고요한 금은밤. 들판이 꿈틀대며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 불 앞에 누군가가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불은 여기서 불타고 있다고 타닥타닥 소리내면서 바짝 마른 땅과 풀을 잡아먹고 끈질기게 지평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다른 작품을 둘러보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미로를 빠져나와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다. 키는 작은데 묘하게 선이 굵고 눈이 큰 여자가 종이컵에 커피를 타고 있었다. 나는 간단히 인사를 하고 이번 전시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으며 A일보 문화면에 짧게 게재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꾸벅 인사를 했다. 머리가 앞으로 쏟아지면서 등과 허리가 만들어내는 구부정한 선이 눈에 익었다. 고개를 든 그녀가 타고 있던 커피를 내밀었다. 잘 부탁합니다.
얼결에 커피를 받아들었다. 나는 양해를 구하고 작품들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작가의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을 하고 포즈를 취해 주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런 이만. 내가 일어서자 그녀는 1층 로비까지 내려와서 배웅을 했다. 다시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지하철을 향해 걸었다. 머릿속에서 타닥타닥 들불 소리가 들려왔다. 신문에 실린 내 원고는 원고지 2장 분량이 생략되어 있었다. 자주 있는 일이라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 사진이 손톱만하게 실린 신문을 20부나 사서 이웃에 돌린 후 내가 좋아하는 닭볶음탕을 했다. 어머니의 요리 솜씨는 훌륭했다. 덕분에 식당은 장사가 잘 되었다. 나는 간이 적당히 밴 닭다리를 뜯으며 또다시 무료한 백수로 돌아가 길게 늘어지는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지나 전화가 왔다. 그녀였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다시 타닥타닥 소리가 들려왔다. 통화의 요지는 글 잘 써줘서 고맙다. 미술 평론가가 아니라 영화 평론가였네요. 식사를 대접해도 될까요? 였다. 우리는 만나서 밥을 먹었다. 그녀가 감자탕을 좋아한다고 말해서 감자탕을 먹고 소주도 마셨다. 2차로 맥주를 마시며 그녀의 그림에서 느낀 집요한 시선에 대해 말하자 그녀가 물었다. 친구 없죠?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원래 다 말하면 친구가 안 생기더라고요. 다시 고개를 끄덕이자 들큰하게 취기가 올랐다. 근데 불난 들판에는 왜 갔죠? 그녀는 오른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불이 나서요. 봐둬야 될 것 같았어요. 뭐 그랬어요. 그녀는 빈 술잔을 채우고 잔을 들어 건배를 청했다. 이제 우리 말 놓죠? 인터넷에서 보니 동갑이던데. 나는 대답할 말을 찾다가 비죽 웃으며 술잔을 들었다. 우리는 술을 좀 더 마시고 모텔로 갔다. 섹스를 마치고 누워있는 그녀의 얼굴은 숙제를 마친 초등학생처럼 편안해 보였다.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내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약간 어색하면서도 편안한 느낌. 이런 게 연애의 느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나는 친구 따위는 필요 없다며 보이는 것을 모두 다 말했고 그녀는 주로 들으며 술을 마셨다. 어느 날 그녀는 나를 사랑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처음 듣는 사랑의 고백이었지만 별다른 감흥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았어. 그게 좋아. 마음에 들어.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임신을 한 것 같다고, 자기가 싫지 않다면 결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배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의 눈이 먼 곳을 보고 있는 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미 자기가 그리고 싶은 삶을 머릿속에 그려두고 그 삶을 향해 불을 지피고 있었다. 들판을 잡아먹으며 끈질기게 앞으로 나아가는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을 계속 보고 있자니 그녀가 끝내 그려내게 될 그림이 어떤 모습일지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보게 될 게 그녀의 모습일지 그녀에게 비친 나의 모습일지는 불분명했지만 내 생각은 분명한 의지처럼 그 그림을 확인하고 싶었다. 뱃속의 아이는 아주 훌륭한 핑곗거리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그녀와 결혼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훌륭한 평론가 아들이 작고 눈만 큰 환쟁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아마 그녀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의 탐탁지 않은 반응이 그녀에게 미안했지만 그녀는 나를 탓하지 않았다. 아내의 작업실에 딸린 작고 천장이 높은 방에서 살림을 차렸다. 아내는 가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는 고맙다고 대답했다. 아내는 딸아이를 낳았다. 아내가 미음을 좋아해서 아이의 이름은 미미로 지었다. 미미는 많이 울었고 가끔 아팠다. 아프고 나면 쑥쑥 자라나서 기는가 싶더니 걷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영화 평론가로만 살아가던 나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받아 썼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는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귀한 아들이 이제 그만 치기 어린 삶의 실수를 털고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내는 어머니의 집으로 갈 수 없었다. 그건 나도 알고 아내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곧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일단 견뎌보기로 했다. 아내는 딸아이를 업고 입시 지도를 하면서 그림을 그렸고 난 보습학원 강사를 시작했다. 전시를 거치는 동안 아내의 그림은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꽤 괜찮은 화가의 작품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생활을 견디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내 돈벌이는 금방 한계에 이르고 말았다. 나는 가르치는 재능도 인내심도 없는 사람이었다. 반년을 채우지 못하고 학원을 나왔다. 아내는 가장으로서의 무능력을 탓하지도 아비의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처음에는 아내의 그런 태도가 터지기 직전의 활화산처럼 불안하게 생각되었지만 곧 익숙해졌다. 아내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 같았다. 내가 10살 때 휴화산이었던 갈라파고스 제도의 화산이 30이 넘은 지금도 휴화산인 것처럼 폭발 따위는 내 대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다. 아내도 견디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단지 그뿐이었다. 어차피 남녀가 같이 산다는 건 주어진 상황을 함께 견디는 연습 같은 것이었다. 2년이 지난 후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종이 위로 우리의 상황을 끄집어냈다. 내 머릿속 문장이 적힌 편지를 아내에게 보여주자 아내는 나를 쳐다보며 조용히 폭발했다. 너무 덤덤한 표정으로 폭발하는 바람에 진짜 폭발인지 착각되기도 했지만 분명한 폭발이었다. 나도 당신네 가족들과 당신을 견디잖아. 모두들 그렇게 살잖아. 당신은 그냥 견딜 수 없는 거잖아. 아내의 말을 듣고 나자 랭보의 말이 떠올랐다. 그가 자기의 연인에게 했던 말.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게 뭔지 알아? 그건 참을 수 없는 게 없다는 거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했던 대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다. 아내의 말이 맞았다. 난 랭보와 달리 참을 수 있는 게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견딜 필요가 없게 자라났다. 어머니와 누이들은 언제나 내 몫의 견딤을 대신했다. 나는 쥐뿔도 가진 것 없이 체면만 남은 평산 신씨 42대손. 그 중에서도 4대 독자로 태어났다. 내리 4명의 딸을 낳을 동안 온갖 수모를 당한 어머니와 천덕꾸러기가 된 누이들 사이에서 자란 나는 참아내는 법을 알 필요가 없었다. 4대 독자가 걷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마당에서 돌부리가 될 만한 돌은 모조리 뽑아냈다. 나는 그 매끈한 마당에서 애정, 관심, 눈물, 증오까지도 쉽게 드러내며 자랐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마당 밖 세상 속에서 조금씩 내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난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 좋은 점도 있었다. 좀 안 참으면 어때? 그게 잘못도 아니거니와 그런 사람도 몇 명쯤은 있어야 하는 것 아냐? 라는 태도로 영화를 보고 글을 쓰자 영화 평론가도 되었다. 물론 절친한 친구나 연인 같은 인간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나는 아내의 짧고 조용한 폭발을 지켜보며 좀 더 견뎌보기로 했지만 다시 1년이 지나자 더 이상 아내의 눈이 바라보는 마지막 지점에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조차 궁금하지 않게 되었다. 다시 랭보의 대사가 떠올랐다.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건 그것 말이야. 분명한 건 난 랭보의 역을 맡았던 디카프리오만큼도 생활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견디지 않아도 되는 생활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리고 그 편이 차라리 아내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은 이내 확신이 되었고 나는 머릿속의 생각을 끄집어내어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아내는 이번에도 잠깐 폭발했지만 이내 덤덤한 표정으로 그러라고 했다. 나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아내와 나는 가끔 미미를 같이 만나는 것 빼고는 각자의 삶을 살았다. 미미가 이제 고등학생이야. 아내가 입을 닦으며 말했다. 내가 그릇을 반도 비우기 전에 뚝배기를 깨끗이 비웠다. 아내는 뜨거운 것을 잘 먹었고 나는 완전히 식히다시피 해서 먹었다.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아내와 내가 평가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아내는 음식을 복스럽게 먹는 후덕한 여인으로 보였고 나는 입이 짧고 까다로운 남편처럼 여겨졌다. 나는 아내와 아내의 등 뒤로 보이는 주인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대답했다.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대답을 하며 아내를 보니 눈동자에 아직도 실핏줄이 드러나 있었다. 아내는 잠시 뜸을 들이며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이제 당신 만나기 싫대. 등골이 서늘했다. 이런 반응에 나 자신조차도 놀랐다. 미미는 5학년이 되고부터 나를 만나면 불편해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서늘한 감정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씻고 있던 내장을 애써 삼키고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하길 바라? 아내는 숨을 크게 들이쉬어 길게 내뱉은 후 말했다.
난 아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미미가 철들기 전까지는 당신에게 함부로 대하겠지만 그건 걔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 당신이 노력해야지. 당신이 견딜 수 있다면 말이야. 아내는 준비된 듯 또박또박 대답했다. 이제야 원래 아내로 돌아온 것 같다. 문제는 내가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다.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말하면 아내는 너무 쉽게 그럼 그렇게 해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내의 덤덤한 말 때문에 미미를 만나기 싫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자 미미를 못 만나는 것보다 미미를 만나기 싫어지는 게 더 두렵게 느껴졌다. 노력할게. 아마 견딜 수 있을 거야. 입 밖으로 나온 내 목소리는 조금 격앙되어 있었다. 아내는 오른쪽 입꼬리를 올리며 빙긋 웃었다. 원하는 답을 들었다는 듯 만족한 느낌이 드는 웃음이었다. 그 순간 어쩌면 나는 아내의 저 웃음 때문에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그럼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가끔 만나. 식었다. 어서 먹어. 나는 다시 밥알과 내장을 입속으로 밀어 넣었다. 아내의 말이 백윤식의 대사처럼 머릿속에서 울렸다. 식었다. 어서 먹어. 그녀의 담담한 억양을 떠올리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목안이 까슬까슬했다. 어느새 시간은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문상객들은 대부분 돌아가고 모퉁이에서 화투를 치는 이들만 두런두런 말을 이어가고 있다. 고개를 돌리자 미미가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조건반사처럼 손이 올라가며 아른 체를 했다. 미미가 천천히 일어나서 내게로 걸어왔다. 미미의 키는 그 사이 또 자랐다. 이미 제 어미보다 큰 것 같다. 앞에 와서 앉은 미미의 눈은 붉게 충혈되고 진한 쌍꺼풀이 져있다. 괜찮아. 밥은 먹었어? 멍청한 질문이란 걸 의식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괜찮아. 오히려 미미의 목소리가 차분히 가라앉아 있어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여기 금연이야. 담배 연기 때문인지 미미의 미간이 살짝 찌푸러졌다. 서둘러 담배를 비벼 껐다. 엄마가 아빠한테 한 말 없어? 아니, 별말 없었어. 2달 전에 본 게 마지막이었는데 그날도 별말 없었어. 너한테는 무슨 말 했어? 미미는 눈을 반짝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다. 아빠랑 국밥 먹으라고 했어. 차분한 목소리와 달리 미미의 눈은 금방 눈물이 맺혔다. 엄마가 몇 번 데리고 갔어. 난 국밥도 안 좋아하는데 아빠는 뜨거운 거 못 먹으니까 천천히 먹으라고 그랬어. 미미의 말을 듣고 보니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캄캄한 8차선 도로에서 끈질기게 신호를 기다리며 아무렇게나 중얼대던 그때도, 지방법원에서 2시간 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때도 그녀는 자기의 낡은 차가 철원의 눈 덮인 들판에서 멈추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
그녀가 보고 있던 건 들불이 아니라 그 너머의 어둠이었던 걸까? 아니다. 그녀가 바라보고 그려내는 세계 속에 스스로를 해치는 모양새 같은 건 없었다. 적어도 내가 아는 그녀는 언제나 끈질기고 조용하게 일어서는 불이었다. 내가 아빠 전화 안 받으니까 엄마가 비겁하다고 했어. 아빠가 더 비겁하다고 말했는데 엄마는 웃었어. 아빠는 솔직한 사람이래. 솔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살기가 어렵대. 그래서 아빠랑 헤어진 거래. 짜증나게 엄마는 계속 아빠 편만 들어. 미미는 기어이 눈물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냅킨을 건네고 아내가 한 말을 생각했다. 내가 솔직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언젠가부터 알고 있었다. 나는 돌뿌리 없는 매끈한 마당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그것을 찾으려 굳이 애쓰지 않는 사람이다. 그거 아빠가 좋아하는 그림 아빠 주라고 했어. 미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눈꺼풀에는 피곤이 가득 얹혀있다. 그래, 그건 그렇고 이제 좀 자둬. 내일도 할 일이 많아. 그동안 내가 지키고 있을게. 외할머니 옆에 가서 좀 자둬. 미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음에 국밥 먹으러 가. 그래. 미미는 일어서서 빈소 옆에 있는 쪽방으로 들어갔다. 미미는 엄마가 아빠를 만나라고 해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 걸까? 아니면 벌써 철이 든 걸까? 빈소를 지키며 그녀의 사진을 들여다보니 그녀는 여전히 빙긋 웃고 있다. 잘 되었다고 웃는 것인지 잘 될 거라고 웃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오른쪽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그 웃음을 따라해 보았다. 장례가 끝나자 미미는 외할머니와 살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작업실을 정리하고 작품들을 처분했다. 그녀가 아꼈던 몇 개의 작품들을 미미의 몫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를 그녀 친구가 운영하는 화랑에 맡겼다. 아내였었던 그녀가 죽자 그림은 껑충 가격이 뛰었다. 아내였었던 그녀가 죽자 어머니는 더 이상 그녀를 탓하지 않았다. 그녀가 봤다면 빙긋 웃었을 것이다. 미미는 아직도 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머리맡에 그녀가 선물한 그림을 걸어놓았다. 나는 타닥타닥 들판이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미미의 전화를 기다린다. 그녀와의 약속이 아니라도 그랬을 것이다. 언젠가 미미가 전화를 걸어 말할 것이다. 아빠, 국밥 먹으러 가. 그러면 머릿속에서 백윤식의 대사가 둥실 떠오를 것이다.